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PPT 이런 것을 만들지 모르고 제가 평소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종이로 된 유인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학 쪽이 좀 전문 용어가 많은 편이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조금 시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어에서 시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누가 물을 때 한국어 자료를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한국어는 엇을 통해서 과거를 표시한다. 철수가 책을 읽었다. 그럼 엇을 통해서 과거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수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는을 통해서 현재를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자료를 보면 철수가 읽은 책, 철수가 읽는 책 이렇게 관형사절을 들여다보면 철수가 읽은 책 과거를 표시할 때도 엇이 없네 이런 자료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형사절이 아니더라도 철수가 책을 읽었어 이건 과거죠. 근데 철수가 책을 읽어 이거 현재거든요. 앞에서 철수가 책을 읽는다 해서 는을 통해서 현재를 표시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철수가 책을 읽어는 는이 없어요. 이래도 역시 현재를 표시합니다. 아주 쉬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어떤 쉬운 자료를 갖고 출발할 때 먼저 이제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 세 가지 자료를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류를 하냐면 문장 속에 안겨있는 형식일수록 보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긴 어미일수록 개신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환경인 철수가 읽은 책, 철수가 읽는 책부터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 하면 이제 과거로 해석되죠. 가는 하면 현재로 해석되고요. 막은 하면 과거로 해석되고 막는 하면 현재로 해석되죠. 자, 이 둘을 놓고 볼 때 간, 막은이 과거로 해석이 돼요. 간, 막은에서 과거를 표시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에 니은이 결합하고 막에 은이 결합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니은하고 은은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변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간, 막은이 과거인데 이것을 가, 니은, 막, 은으로 분석을 하면 니은과 은이 과거를 표시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과 은이 과거를 표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니은과 은은 느 뒤에도 나타나거든요. 가는 할 때도 가, 느, 니은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은과 은을 과거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느가 현재를 표시하는 의미와 충돌이 돼요. 또 느 뒤에서는 과거를 표시하지 않고 느가 없으면 과거를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형식이 환경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이런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가능성은 느하고 대립하는 뭔가의 영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는은 가와 니은으로 분석이 되어 있지만 가는 가와 니은 사이에 느와 대립하는 뭔가 영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남은 가능성이 상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수적인 환경에서인 관형사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가는 외에 가던 이런 게 있습니다. 가던. 그러면 이제 가는과 가던을 비교하면 느하고 더가 분석이 됩니다. 느하고 더가 뭔가 대립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더는 먹은 밥, 먹던 밥 하면 먹은 밥은 뭔가 밥을 다 먹었다는 느낌이 들고 먹던 밥은 먹는 행위가 뭔가 중단됐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더는 과거의 뜻을 지니고 있긴 하는데 어떤 사건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했음을 표시하되
그것이 미완결임을 함께 표시한다. 그렇다면 더하고 대립하는 느 역시 단순히 현재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적인 환경의 자료를 살짝 살펴봤어요. 그러면 좀 개신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서술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다. 그럼 현재죠. 그러면 가, 니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갔다 그러면 과거죠. 그러면 가, 왔다. 니은이 현재, 아시 과거.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막는다, 막았다, 가는구나, 갔구나, 막느냐, 막았느냐 이렇게 현재형과 과거형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면 과거는 엇을 통해 현재는 뭐 느나 뭐 니은이나 는 이런 걸 통해서 표시한다. 그런데 엇은 똑같은 형식인데 현재를 표시하는 형식은 간다 했을 때는 니은이 쓰였고요. 막는다 할 때는 는이 쓰였고요. 막느냐 할 때는 느가 쓰였어요. 왜 이렇게 형식이 다양한가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형음이 다 앞에서는 니은이나 는으로 나타나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감탄문음이 구나 앞에서는 앞말에 받침이 있든 없든 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가 뒤에도 는, 막 뒤에도 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는구나 가는구나 똑같죠. 의문형음이 냐 앞에서는 느로 나타나요. 막느냐, 가느냐. 앞말에 받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느로 나타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현재를 표시하는 형식이 나였습니다. 아래야 나. 그래서 가나다, 막나다, 가나거나 막나거나 가나녀, 막나녀. 앞말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아라는 것이 음소로서, 음운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비음운화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비운화 결과 아래아가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요. 탈락이 되거나 비슷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인용문 환경에서 가나다 하다 이렇게 인용문 환경에서 개음절 어간 앞말이 받침이 없었던 가나다부터 아래아가 탈락이 돼서 간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왜 먹나다는 탈락이 될 수 없느냐? 먹나다에서는 아래아가 탈락이 되면은 니은다가 돼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3개 오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음절 어간 나다가 개음절 어간 니은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먹나다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아래아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간다, 먹나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형식을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유추적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다형에 맞춰서 먹나다도 니은을 첨가하는 먹난다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다, 먹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서형음이 다 앞에서는 니은다나 는다형이 이렇게 확립이 되고요. 그런데 평서문의 일종인 감탄문에서도 뒤늦게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빈도가 다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다에서 먼저 변화가 되고 그것이 감탄문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탄문에서는 앞말에 받침이 있든 없든 간에 가나거나 먹나거나가 가난거나 먹난거나로 변하게 돼서 감탄문어미 앞에서는 다 넣는 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평서문하고 감탄문은 문장의 유형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평서문하고 감탄문이 별도의 문장 유형입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감탄문이 평서문의 일종입니다. 감탄문이라는 것은 단언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감탄문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감탄문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불만이 많구나. 그러면 아니요, 불만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많다를 일종의 단언처럼 보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감탄문이 평서문의 일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감탄문에도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의문문 같은 경우는 다른 문장 유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음만 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느냐 먹느냐 형이 유지하게 됩니다. 자, 과거의 엇도 이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막느냐는 막느냐라는 걸 알겠는데 막았느냐는 막과 냐를 분석하다 보면 안느가 생기죠. 안느. 그런데 안느를 과거를 나타내는 at과 느로 분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나에서 보면 자가 않느냐도 나타나잖아요. 이 안느는 형용사 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at과 느로 분석하면 느가 형용사에도 나타난다라는 진술을 하게 돼요. 근데 작는다, 예쁜다 이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at과 느로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일단 안느라는 형식으로 일단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언느라는 것이 안느나 언느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를 보면 자, 중세 한국어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는 있다와 이시다입니다. 있다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평서문 어미 다와 결합하면 있나다 형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형식으로만 나타납니다. 이게 있다가 형용사처럼 나타난 거죠. 나가 결합하지 않고. 그런데 의문문 어미 여 앞에서는 여는 이제 냐로 바뀌었는데 이시녀 형식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녀 형식으로만 나타나요. 의문형 어미 앞에서는 항상 이시 나를 달고 나타나고 평서문 어미 앞에서는 이시 없는 형태로 나타나요. 아마 왜 이렇게 되는지는 평서문과 달리 의문문은 조금 상황이 불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의문문 어미 여에는 기본적으로 동명사 어미 니은이 들어있어요. 니은이라는 동명사 어미 뒤에 의문 첨사 여가 결합해서 여라는 의문형 어미가 됐기 때문에 동명사 어미가 들어갔다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시라는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는 어잇 구성에서 발달한 겁니다. 어잇. 평서문과 달리 의문문형에서는 이시 항상 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잇나 구성이 발달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어잇나가 언느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냐 앞에는 어의 이 형태로 언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막았느냐 막느냐 이런 형태 보면 막았느냐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안느라는 형식이 과거를 나타내고요. 막느냐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것은 느라는 형식이 현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막았느냐 막느냐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거의 뭐 이렇게 쓰면 굉장히 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나 쓸 법한 말이지 일상 대화에서는 쓰기 어렵잖아요. 많이 쓰이는 형식은 막았냐 막냐 또는 야를 니로 쓰는 막았니 막니 이런 정도가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앞에서는 언느가 과거를 나타내고 느가 현재를 나타냈는데 막았냐 막나에서는 아시 과거를 나타내고 아시 빠진 제로가 현재를 나타내는 이런 대립으로 변화를 했거든요. 사용 빈도가 높은 종결형에서 과거가 언느로 표시되는 현상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냐 앞에서 언느 느의 대립이 엇과 어시 빠진, 엇은 과거, 어시 빠지면 비과거가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대립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았느냐에서 막았냐 되는 것은 냐 앞에서 뭐 느가 탈락하는 의문론적 현상이 아니라 구형과 신형의 대립이다.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게 보수인 환경과 개신적인 환경을 살펴봤죠. 관형 구성과 서술 구성을 살펴봤는데 그 대립 관계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관형 구성은 예컨대 느는 영형식이나 더와 대립하고 서술 구성의 느는 엇 또는 엇의 이 형태 언느와 대립했죠. 그런데 느는 관형 구성에 나타나든 서술 구성에 나타나든 비록 대립 형식에서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느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는가? 우선 이제 시간 안정성이라는 척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명사는 시간 안정성이 높죠. 하지만 동사는 시간 안정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용사는 대체로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형용사 위치는 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명사 쪽에 가깝게 위치할 수도 있고 동사 쪽에 가깝게 위치할 수도 있죠. 형용사가 명사 쪽에 가깝게 위치하는 그런 형용사는 명사성 형용사라고 부를 수 있고, 형용사가 동사 쪽에 가까이 있는 그런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를 부를 수 있겠죠.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성 형용사고 한국의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죠. 일본어는 형용사가 두 종류가 다 있습니다. 명사성 형용사도 있고 동사성 형용사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동사성 형용사는 동사의 한 부류인 상태동사와 비교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형용사를 독자적으로 뭐 adjective 이렇게 부르기보다 그냥 stative verb 이런 식으로 부르려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근데 그건 물론 당연히 잘못된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태동사와 형용사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형용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동사와 형용사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모두 순간에 이르기까지 균질성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을 나타낸다, 액티비티 활동을 나타낸다 그러면 달리다 그래요. 달리다는 균질성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달리다, 이것도 달리다, 이것도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가 균질성이 있는데 순간 아주 작은 순간을 쪼개 0.001초로 쪼개봐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락말락하고 있어요. 그걸 달리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균질적이긴 하지만 순간으로 쪼개면 균질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활동이 아닌 뭐 성취나 달성, 범인을 발견하다. 그러면 순간으로 쪼개면 그게 범인을 발견한다고 성립 안 되죠. 부분이 전체를 나타낼 수가 없죠. 집을 짓다. 그러면 집을 짓기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 모습을 집을 짓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동사와 형용사는 아주 순간까지 쪼개도 0.001초까지 쪼개도 다 상태동사와 형용사는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명사로 따지면 물질 명사와 비슷합니다. 빵이나 물 하면 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 해도 물이고 작은 부분만 해도 빵인 것과 비슷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있는데 상태동사는 일정한 시간틀 속에 존재해서 균질적인 어떤 국면들의 연속으로 인식되거나 그 전체가 하나의 국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기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앞서고 어떤 사건이 뒤에 된다. 시간적인 계기관계가 있다고 그랬을 때 시간적인 계기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연결 어미가 고서거든요. 고서를 붙여보면 사랑하다라는 상태동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서 남을 사랑하라. 이게 성립하는데 솔직하다라는 형용사는 영인을 솔직하고서 상사 스님이 두텁다. 이렇게 계기관계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국면의 심화를 시켜보면 김씨는 점점 철수가 범인임을 믿었다. 믿다와 같은 상태동사는 쓰일 수 있는데 가깝다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일정한 시간틀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는 이렇게 앞선 일이 이제 이게 잘 믿는다, 금세 답을 안다 이런 거 알다와 믿다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데 이 상태 동사는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면 상태 진입의 의미로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표현하지만 힌트만 줘도 금세 답을 안다 했을 때 이 안다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상태 진입을 표시하는 해석을 지니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상태 동사는 일정한 시간틀 속에 놓여서 형용사와 달리 시작점에 대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용사는 시작점에 대한 함의가 없고 시간틀 속에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시간의 경과와 무관한 초시간적 속성을 띱니다. 이는 명사가 시간의 경과와 무관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약의 그 해석을 보면 형용사와 느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형용사는 이제 가리키는 속성이 초시간적이어서 어떤 경계를 상정할 수 없고 의미론적으로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함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지시하는 상태는
현재 지속됨이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형용사가 현재를 지시할 때는 유표적 표제가 필요치 않고요. 또 상황을 크게 상태와 동작으로 구분할 때 상태라는 것은 발화 시에 말을 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동작이라는 것은 그게 진행 중인 것이 아닐 때에는 말을 하는 시점에 먹다 이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말을 하는 시점에 성립한다는 의미를 지니려면 유표적 표지가 필요하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앞서 보수형 환경에서 읽은하고 읽는에서 읽는은 과거를 나타내고 읽는은 현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제로와 느가 대립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제로라는 것의 범주는 뭐냐? 영형식인 제로의 범주는 뭐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범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제고 또 하나는 상입니다. 시제라는 것은 상황의 시간적인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런데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말을 하는 시점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의 모습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황이 완성되거나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이런 게 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습을 가리키기 때문에 상황에 경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어휘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문법적으로 표시되기도 하죠. 이제 이런 상에 대한 어떤 개념은 고대 이제 그리스 어학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 상이라는 개념이 현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슬라브 어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브 어학에서는 이제 위드, VID, 위드라고 해서 이 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하는데 위드는 글자 그대로 이제 보다는 거죠. 이제 인도 유럽어의 공통 어원을 보면은 영어의 뭐 view나 vision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18, 19세기경에 어디에 들어오냐면 이제 유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학에서는 이거 아스페라고 해서 이 vi드를 번역 차용을 해요. 비드라는 말을 프랑스어로 번역 차용을 해서 아스페 이렇게 번역 차용하고 이게 한 1853년경에 영어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영어학에서도 에스펙트라는 것은 굉장히 뒤늦게 들어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펙트는 글자 그대로 아시겠지만 A라는 접두사하고 스펙트로 분석이 되잖아요. 스펙트가 보는 거니까 인스펙트, 뭐 프로스펙트. 그래서 이제 위드를 번역 차용을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이는 면이에요. 상황에 보이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범주로서 상이라는 것은 문법적 표지로 표시되는 어떤 상이 될 텐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의 국면이 전개되는 양상이 어떠하냐. 그래서 완성된 것을 표시하는 것과 완성되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려는 학자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전통적인 어떤 분류 방식이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 상황을 어떤 시점에 존재하지 않은 분석되지 않는 전체, 한 덩어리 전체로 보는 방식이 있고 일정한 시간폭 속에 걸쳐 존재하는 내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건물을 본다 그러면 맨 위에서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이 이 건물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는 건물에 가까이에서 건물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건물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눈앞에 있는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두 번째 기준이 이제 버너드 콤니라는 학자가 아주 젊었을 때 슬라브어에 능통한 버너드 콤니가 제시한 거지만 예컨대 이제 독일의 클라인이라는 이런 학자들은 이 개념이 비유적이다, 너무 메타포를 쓰고 있다.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이 통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상을 두 가지로 하면 하나가 완결상이라고 합니다. 퍼펙티브라고 그러고 하나는 미완결상, imperfective라고 그러는데 상황을 완성된 것이나 분석 불가능한 전체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완결상이라고 그러고요. 상황을 시간적 경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연속적 사건의 연쇄를 서술할 때 주로 쓰이고 시간상으로는 대개 과거 상황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완결상은 주된 사건이 진전되거나 전개할 때 전경에 많이 사용이 되죠.
미완결상은 상황을 완성되지 않은 것이나 내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뭐 먹다 그러면 먹고 시작하고 먹는 중간 먹는 끝 이 상황의 내부에서 그 국면을 내부 국면을 보는 거예요.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하지만 이제 먹다를 완결상을 보면 전체 먹기 시작한 것과 끝을 포함해서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상황을 시간적 경과와 무관하게 이게 처음과 끝은 중요하지 않고요. 경계를 지닌 전체로 바라보지 않고 내부 구조를 보는 거죠. 전경보다 배경 표시에 적합하죠.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미완결상이 배경, 이유, 심리묘사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느와 대립하는 영형식의 성격은 그러면 뭐냐? 일근 하니까 과거를 나타내니까 뭔가 과거와 관련되는 범주인데 과거 시제냐 아니면 과거와 관련된 상이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결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근거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 과거 시제가 영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영어에서 보면 과거는 ed, 유표적으로 나타나죠. 우리 현재 시제가 무표적이지. 과거 시제 영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지만 완결상은 영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 가능성이 좀 부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형식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면 형용사 뒤에 나타나는 영형식은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이론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결상이 형식이 표지가 없는 무표적인 완결상도 있고 한국어처럼 표지가 있는 유표적인 완결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어가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의 완결상은 무표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기보다 미완결상 요소, 대립하는 느더와 같은 미완결상 요소와의 대립을 통해서 그 의미가 소극적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개신적인 환경으로 넘어와서 먹었다, 먹는다에서 어시 어떻게 등장했느냐.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어시 없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는다, 읽었다에서 어순 기능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과거일 것 같긴 한데 어시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는 익 제로다 이렇게 쓰였는데 보수적인 환경에서 보면 익 제로 이렇게 쓰였는데 왜 이것이 익 없다로 바뀐 이유는 뭐냐. 어순 어떻게 등장하였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술 구성에서의 과거 표시를 보면 자, 완결상 제로는 가령 읽다와 같이 쓰이는 것은 일기를 쓸 때 신문 제호와 같은 특수한 문체를 제외하면 서술 구성에서 사라졌어요. 신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4.11 총선 현장을 가다 아직도 쓰이고 있죠. 4.11 총선 현장을 갔다는 뜻 아닙니까? 허영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다 쓰죠. 이것이 중세 한국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시 없을 당시에 과거를 어떻게 표시했느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다 이렇게 표시했던 거죠. 제로 형식으로. 그런데 이게 올랐다로 바뀐 거죠. 그런데 관용 구성에서는 이 모습이 서술 구성에서는 이렇게 신문의 어떤 제호 정도에나 남아있는 것이 관용 구성에서는 여전히 완결상 제로가 동사 뒤에서 과거 표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술 구성에서는 어시 새로운 과거 표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과거 표시 영역에서 관용 구성은 제로, 서술 구성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문법화에서는 소위 이제 다층화,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왜 어시 등장했느냐 보면 미완결상은 이제 느와 더가 있잖아요. 느와 더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완결상은 과거를 표시할 뿐 현재를 표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완결상이라는 것이 공백입니다. 그래서 이 완결상은 왜 현재를 표시하기 어렵냐. 완결상이라는 것은 상황을 시간적인 어떤 경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밥을 먹다. 그러면 먹기 시작한 것과 먹기 끝난 것 이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발화 순간에 제시되는 상황이 동시에 이게 발화 순간에 제시되는 상황이 이렇게 경계가 다 있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중간만을 볼 수는 있지만 먹다가 이미 끝나버리면 이미 과거죠. 먹다가 이게 전체를 보게 되면 이미 그 끝나버린 거죠. 먹다가. 그래서 이게 완결상이 현재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잇몸이 등장하게 됩니다. 완결상 현재라는 이는 없지만 결과 상태가 잇몸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인 경우라도 동사 행위가 완결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재 상태는 현재 완결상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 있다 그러면 이게 완결돼 있죠. 완결돼 있지만 그 결과는 현재잖아요. 죽어 있는 거. 이런 식의 결과 상태는 현재 완결상의 공백을 메우는데 아주 적합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상의 공백인 완결 현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의 구성이 나타나는 결과 상태, 이제 이 리절터티브라고 그러는데 이 결과 상태의 의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의 구성은 맨 처음에는 끝점이 있다는 것은 집을 짓다, 빵을 굽다도 끝점이 있고 의자에 앉자도 끝점이 있죠. 섰다가 의자에 딱 앉으면 행위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달리다라는 것은 끝점이 없어요. 달리다 하면 계속 달리는 거지 뭐. 끝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끝점이 있는 상황이어야 결과가 보이죠. 딱 앉다 그러면 앉아 있다 그러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끝점이 있는 상황을 표시하는 종결 동사부터 이걸 텔릭버브라고 그러는데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점점점 적용 환경을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어의 구성이 문법화를 시작되는데 이 결과 상태를 표시하던 어의 구성은 완료의 의미를 발달하게 됩니다. 완료라는 것은 과거 사건인데 현재와 관련성이 있다. 이걸 표시하는 게 이제 완료의 정의가 되겠죠. 결과 상태는 현재 과거의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게 결과 상태고 완료는 과거 사건에 초점이 있는데 과거 사건은 사건인데 이게 현재와 관련이 있다. 뭐 이게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과거의 의미까지 표시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의미 쪽에서 보면 의미가 일반화예요. 또는 이것을 기본과 같은 학자는 의미 탈색, 블리칭, 의미 탈색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의미 변화에 발맞춰서 형식도 간략화돼요. 그래서 어잇이 어수로 변화됩니다. 이건 의문론적 축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어은 결과 상태, 완료, 과거의 문법화 단계를 거쳐 형성됩니다. 영어에서도 가령 be going to가 go라는 의미를 통해서 미래적 의미를 표현하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go의 주어 자리는 갈 수 있는 것만 주어 자리에 나타나다가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주어 자리로 확대가 되죠. 예를 들어서 that tree is going to lose its leaves. 그러면 그 나무라는 것은 갈 수 없잖아요. 확대가 되고 심지어는 비인칭 조건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의미가 이렇게 탈색이 되는 것과 아울러서 going to가 gono로 축약이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상태가 완료로 바뀌는데 결과 상태가 완료로 변하는 문법화는 의미와 분표 면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의미 면에서는 현재 결과 의미에서 현재 관련성, 결과보다 관련성이 조금 더 탈색된 의미가 되겠죠. 분표 면에서는 끝점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종결동사에만 결합되던 형식이 종결동사, 비종결동사 모두에게 결합한 이제는 달려있다도 결합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달려있다는 죽어있다는 이유는 있다가 달려있다는 없다가 나중에 달려있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완료가 과거 시제로 발달합니다. 완료는 더 문법화해서 발달할 수 있는 진로가 완결상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과거 시제로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서 이 완료의 진로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자, 완료가 완결상으로 발달하느냐 과거 시제로 발달하느냐는 그 언어에 과거 미완결상이 존재하느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영역 중에 미완결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완결상으로밖에 발달하지 못하는데 과거 영역이 다 비어 있으면 그 전체를 가리키는 과거 시제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시 과거 시제 표지로까지 발달할 수 있느냐 여부는 더라는 과거 미완결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 그게 변화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더가 여전히 과거 미완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엇은 과거 영역의 전체를 표시하는 과거 시제 표지로 발달하지 못하고 과거 영역의 일부를 담당하는 완결상으로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중세 한국어에서 더는 과거 미완결상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인칭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농담하다라. 내가 농담하는 그 주어가 내가 농담하더라 이렇게 쓸 수 인칭제약이 없어요. 이게 상이라는 것은 인칭제약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무렵에 이르면 더가 1인칭 주어와 결합하는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가 과거 미완결상에서 과거 지각의 용법을 나타내는 직접 증거, 소위 이제 에비덴셜이라고 하는 범주,
이게 이제 정보의 출처가 뭐냐?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하는 직접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알게 됐느냐? 전이 들었거나 추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느냐? 간접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증거를 나타내는 표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시 과거 시제로 문법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휘시 활성화돼서 결과 상태에서 완료를 통해서 과거로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면 현대 한국어에는 어휘시는 없느냐? 현대 한국어도 어휘시 있죠. 이건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죠? 결과 상태 용법이 쭉 활성화돼서 과거까지 발달하다가 과거 어시 생겨나고 나서 이것이 다시 축소가 됩니다. 이제 어세 문법화가 완성된 현대 국어에서는 다시 결과 상태 용법이 축소가 되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축소가 됩니다. 첫째로 기저 타동사의 목적어와 관련된 피결과상. 피라는 것은 타동사라는 것은 트랜스티비티라는 것은 이행한다는 거죠. A로부터 B로 행위가 옮아가는 거죠. 트랜스티브. 그래서 이걸 번역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장 행위를 하는 게 에이전트 같은 것을 이제 타동사의 주어 같은 걸 A라고 그러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patient라고 해서 P라고 흔히 그럽니다. 콤니는 AP라고 하지만 이제 딕슨과 같은 학자는 AO를 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결과상은 피동형 어휘 구성으로 돼요. 가령 모자가 걸려 있다. 모자를 걸다거든요. 모자가 걸려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기저타동사 주어와 관련되는 것은 타동사 고익 구성으로 나타나요. 철수가 양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철수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 행위주의긴 하지만 철수가 영향을 입고 있어요. 양복이 철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조타동사의 주어와 관련된 S 결과상은 어휘 구성, 죽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잔존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런 과령 결과 상태에서 완료 거쳐서 과거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면 자, 현대 한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닮았다, 말랐다. 너 많이 여전히 말랐구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 말랐다가 과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거라는 생각이 안 드시잖아요. 못생겼다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매우 얼마나 수식을 받아서 현재 상태를 기술하기도 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이 용법은 과거의 결과 상태 용법이 잔존해 있는 겁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발달하지만 A, B 모습이 완전히 100% 사라지지 않고 일부 제한된 환경에 잔존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봄이 왔다나 이런 류는 봄이 왔다는 봄이 온 건 과거는 과거지만 봄이 와서 그래서 이제 따뜻하고 이런 현재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제 상사가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을 때 예,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건 단순히 과거에 방금 전에 알았다는 게 과거에 알다라는 상황이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현재 관련성 있는 의미잖아요. 알았다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과거 사건이 현재와의 관련성을 보이는 완료의 용법이 잔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세 현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용사라는 것은 형용사 이건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 다음에 종결동사의 완료를 종결동사의 완료를 표시하는 이제 어시 결합하면 어시 과거 시제 표지로 발달하더라도 여전히 현재와 관련성 있는 의미를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다, 꽃이 피다. 그러면 이것은 시작점이 아니라 끝점에 초점이 놓이기 때문에 현재와 무관한 해석을 지닐 수 없어요. 끝점인데 봄이 왔다. 그러면 이 현재와의 관련성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과거를 표시하고 싶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표시하고 싶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엇을 하나 더 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결동사, 끝점이 있는 종결동사인 경우에 가령 꽃이 피었다. 이것이 완전한 과거를 표시할 수 있죠. 이건 현재와 관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엇을 하나 더 붙이는 후접한 형식이 19세기 중엽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었다 그러면 현재와의 관련성이 사라지죠. 누나가 왔다 그러면 현재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다든지.
이 완전한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누나가 왔었다고 됩니다. 이렇게 끝점이 있는 종결동사 구성에서 엇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 엇이 비종결동사까지 확장이 돼서 현대국어에서 엇이라는 형식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엇을 살펴봤는데 더로 넘어가면 중세국어 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미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 이게 상으로 보는 이유는 유형론적으로 상표지는 어간에 가장 가까이 결합하는데 중세국어의 더도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완결상은 전경 상황을 표시하는 데 쓰이고 미완결상은 배경 상황을 표시하는 데 쓰임이 일반적인데, 중세국어 더는 연결어미와 같이 쓰일 때 주로 배경 상황에 쓰이고, 세 번째는 현대국어와 달리 인칭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더는 완결상 제로와 대립하는 미완결상이고, 그런데 미완결상은 상황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점이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현재 미완결과 과거 미완결로 나뉘는데, 더는 현재 미완결을 나타낸 느와 시제면에서 대립을 이뤘다는 거죠. 자, 현대국어 관형 구성에서의 더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완결상 제로와 대립해서 과거 미완결상을 표시해요. 그런데 형용사라는 것은 초시간적에서 상적인 표지가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완결상을 나타낸 느하고 형용사는 결합하기 어렵죠. 그러면 과거 미완결상을 나타내는 더하고도 형용사는 결합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작느는 안 되지만 작더는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형용사는 초시간적이긴 하지만 과거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작던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점, 초등학교 6학년이 끝점, 시간적인 한정을 받으면 시간틀이 제공이 돼요. 외부에서. 그래서 더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하고도 결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더가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미완결 성분보다 과거 성분이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사 뒤에서는 완결상, 미완결상이 모두 과거를 표시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서는 미완결상만이 과거를 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형용사는 더 아니면 과거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동사는 완결상 제로도 과거를 표시하지만, 그래서 형용사 뒤에 더는 과거를 표시하는데 주된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엇이 서술 구성에서 엇이 발달하면서 서술 구성에서 제로가 이렇게 먹다 이렇게 썼던 자리를 먹었다가 되잖아요. 엇을 밀어내서 이 제로는 영토의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서술 구성에서 쫓겨나고 저 산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관형 구성 속에서만 자기 역할을 하게 돼요. 작은 일근처럼 제로가.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도 엇이 이제 자유롭게 결합해서 더 위에 또 다른 과거 표시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의 문법적인 의미는 근대국어 말기부터 직접 증거를 표시하는, 어젯밤에 비가 오더라, 뭘 보고 내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형 구성에서 엇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엇이, 그러니까 관형 구성은 침투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술 구성에서는 영토를 뺏었는데, 제로를 몰아내고 더가 영토를 뺏었는데, 엇이 뺏었는데, 관형 구성에서는 엇이 침투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형 구성에서도 일각이 무너집니다. 한기퉁이가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더 때문에 그래요. 더가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술 구성과 달리 관형 구성에서는 엇이 침투에 성공하지 못하여 여전히 완결상 제로가 과거 표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관형사형 던 앞에서는 엇이 쓸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자, 먹던 그러면 먹는 행위가 중단됐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읽던 하면 뭔가 중단됐다는. 그런데 이제 뭔가 완결된, 이렇게 중단된 게 아니라 완결된 과거를 표시하고 싶어요. 먹던. 그러면 기존에는 먹던에 완결된 과거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완결상을 썼어요. 먹은. 읽던이 아니라 읽은. 이러면 완결된 과거를 표시해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는 엇이 발생했어요. 엇이 생겨났기 때문에 완결된 과거를 표시하는 또 다른 수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먹던을 먹은으로 바꾸지 않고 먹던에 엇을 첨가해서 먹었던 해도 완결된 과거가 돼요. 먹었던, 읽었던 하면 읽은 행위가 끝났다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형사절에 엇이 침투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이 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결된 과거를 표시할 때는 읽은도 있지만 읽었던도 되죠. 다만 두 개는 의미 차이가 있어가지고 읽은은 방금 읽은 책, 현재와의 전면을 허용하는 반면에 읽었던은 좀 더 강한 완결이어서 방금 읽었던 책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작던 하면 이제 완결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형용사는 어시 붙는 형식과 붙지 않는 형식은 의미 차이가 없어요. 작던하고 작았던. 제가 관찰해 보기에는 작았던이 조금 더 신형이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작았던, 예뻤던을 많이 쓰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예쁘던을 더 많이 쓰고 이렇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느는 중세한국어에서는 느의 기능이 분명했어요. 동사 뒤에서 느 아니면 과거를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국어 들어와서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어시 등장해서 동사 뒤에서 느와 대립항을 이루고 있던 완결상 제로를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는 자기하고 대립상인 제로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대립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짝을 잃은 기러기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자기와 대립상인 더 역시 과거 미완결상을 나타내다가 직접 증거를 나타내는 표지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얘가. 하나는 쫓겨나고 하나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쌍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대립상이라고 어시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럼 얻과 이제 재혼해서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시 얻하고 그러면 재혼해서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시 나쁜 놈이에요. 얘가 다른 여자를 다 알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어시 필수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이제는 얻 아니면 과거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시 독점 체제예요. 왜냐하면 완결상 제로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시 필수적으로 쓰이다 보면 어시 빠진 제로형이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수라는 것이 필수적이잖아요. 북스 그러면 필수적이잖아요. s가 빠지면 북 하면은 비복수구나. 그래서 북 하면 단수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시 빠진 제로형이 비과거로 해석되게 되는 거죠. 느는 얘가 자기 대립상이 다 사라지고 얻하고 그래 그러면 너 얻 과거해 나 너 현재 할게라고 새로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순간 얻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얻의 부재형이 느하고 다시 경쟁하는 거예요. 얻의 부재형도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놈을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느는 굉장히 인생이 기구한 가장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서 반말체라는 게 새로 생겨나는데 이 반말체 자리에서는 새로운 영토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게 느도 나타낼 수 있고 얻의 부재형도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이 영역을 차지하느냐? 얻의 부재형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피자를 먹었다처럼 다류 앞에서는 먹었다, 지금도 피자를 먹는다처럼 얻이 과거, 느니 현재 이렇게 표시하지만 새로 생긴 어미 앞에서는 어제도 웃었어에서 얻이 쓰이고 현재는 지금도 웃어에서 제로가 현재를 나타내야 됩니다. 얻이 필수적으로 쓰이니까 얻이 빠지면 현재로 해석, 비과거로 해석되죠. 자, 이래서 느가 현재 시제로 바뀌어서 짝이 다 잃어버리고 얻이 과거니까 얻과 짝을 이루다 보니까 느가 현재 미완결 상에서 상표지에서 현재 시제 표지로 이제 발달을 했는데 그러면 느가 현재 시제 표지로 발달했으면 형용사와 결합제약도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느가 상에서 시제로 바뀌었지만 분포는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깨서가 원래는 깨서는 뭐뭐으로부터 그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격 조사에서 문법격 조사로 바뀌었지만 깨서의 위치는 여전히 의미격 조사의 위치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느가 현재 시제로 바뀌었는데 방언에서는 미미한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방언에서는 느가 탈락이 돼요. 마치 현재를 나타낼 때는 영영시제, 현재를 나타낼 때 영어처럼 무표지가 현재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전남방언에서는 묵은다, 현대가 먹은다예요. 먹는다가 아니라 잘 먹는구나가 아니라 먹은구나예요. 또는 먹구나.
이렇게 빠지는 형식이 되고요. 또 한편에는 느가 현재 시제가 되니까 제주방언에서는 느가 형용사에도 결합하게 돼요. 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은 나한테 족은다. 족 뒤에 은은 니은이거든요. 여기서 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재 시제로 되니까 이 느는 형용사, 동사 할 것 없이 다 결합하는 이런 형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어의 이제 시간 표시 방법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을 전 세계 여러 언어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언어에 대한 어떤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달이라는 웨스턴 달이라는 학자가 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달은 이제 존 바이비라는 학자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4가지로 분류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시제 표지가 없이 완결상과 미완결상만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상 표지는 없이 비과거와 과거만 있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미완결상과 완결상으로 구분되고 미완결상이 다시 비과거와 과거로 구분되는 방식이 있고, 네 번째는 미완결상과 완결상으로 구분되고 미완결상과 완결상이 다시 비과거, 과거로. 네 번째 유형은 조금 드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보면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 제3유형에서 제2유형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구성에서는 제2유형으로 변화가 일어났지만 관형 구성에서는 여전히 제3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주제보다 시간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리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